자, 이번 시간에는 교재 32페이지에 나오는 매출채권을 한번 볼 거예요. 매출채권. 이 매출채권부터가 이제 좀 본격적으로 회계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좀 어려워하실 수 있는 주제이기는 해요.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기업들 다 마찬가지인데, 거래를 할 때요. 예를 들면 롯데제과라는 회사가 있다고 합시다. 과자 만드는 회사가 있다고 해볼게요. 과자 만드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가 물건을 만들어서 팔려면 그 원재료 제공업체로부터 원재료를 공급받아야 되기도 하고, 이 과자를 본인들이 직접 가지고 있는 유통망을 통해서 이제 B2C로 판매를 할 거잖아요. 근데 이때 회사가 예를 들면 전국적으로 직영점, 자기네 과자를 직접 판매하는 매장을 들고 있다. 그런 경우도 없지는 않겠지만, 대부분은 전국에 퍼져 있는 슈퍼마켓이나 마트나 편의점 등의 공급을 하는 중간 단위에 있는 회사들의 물건을 판다라고 합시다. 그리고 도매상도 있고, 아니면 편의점도 있고, 편의점 회사도 있고, 그리고 마트도 있다고 해볼게요. 이렇게 물건을 팔 때 결국 이렇게 되면 고객에게 직접 판매하는 게 아니라 회사에게 판매를 하는 거게 되겠죠. 이렇게 물건을 회사에게 판매하는, 회사와 회사 간의 거래를 우리는 B2B라고 하잖아요. 회사와 고객과의 거래를 B2C라고 하고, 이때 이렇게 B2B 거래를 할 때요, 이 도매상, 이 편의점 회사, 이 마트 회사랑 거래가 오래돼요. 오래되면 이제 물건을 이제 팔면서 이런 거를 혜택으로 주게 되죠. 자, 예를 들면 마트를 운영하는 회사로부터 마가레트 1억 원어치 보내주세요 라고 주문을 받았어요. 이때 그래, 야, 내가 지금 창고에 있는 마가레트 1억 원어치 지금 보낼게, 발송해요. 그리고 원래 같으면 이걸 물건을 보내면서 저쪽에서 검수가 끝나면 바로 1억 원의 현금을 받아야겠지만, 얘가 이제 경쟁도 하게 되면, 다른 과자에 대한 경쟁도 하면서 이 마트라는 고객에게 뭔가 혜택을 주고 싶어요. 그래서 야, 내가 지금 물건 보냈거든? 이거 너네도 어쨌든 이 물건을 팔고 고객한테서 돈을 받아야 우리에게 1억 갚을 돈이 생길 거 아니야. 그 자금 흐름을 원활하게 될 거 아니야. 원활하게 하게 내가 해주기 위해서 너네한테 물건은 지금 보내지만 이 대금을 6개월 있다가 회수할게. 그래서 6개월 기간 동안 돈을 받지 않고 물건을 공급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을 거예요. 6개월. 그러면 이거는 물건을 파는 공급자가 좋아요? 물건을 사간 매입자가 좋아요? 매입자가 좋은 거죠? 물건 받고 돈 나중에 줘도 되잖아요. 그 기간 동안 내가 이 물건을 다 팔 수만 있으면 나는 내 자금을 들이지 않고 물건을 팔고 돈을 벌 수 있으니까, 이렇게 물건을 파는 회사가, 판매자가 그 물건을 사가는 매입자에게 물건을 먼저 보내고 대금을 나중에 받도록 하는 이런 거래를 제공한다고 할 때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신용거래라고 부르기도 하고, 신용거래. 신용거래라고 부르기도 하고, 내가 신용을 부여했다라는 의미로 여신거래라고 부르기도 해요. 여신거래라는 게 좀 더 많이 쓰이죠. 여러분들 그래서 여신거래 많이 좀 들어보셨나요? 우리가 은행 가서 돈을 빌리면 이것도 여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은행에 가서 차입을 하려고 하면 여신 창구로 가서 상담을 받아야 되는 거죠. 이런 거래를 신용거래, 여신거래 합니다. 내가 제일 믿으니까 물건을 먼저 보내도 돈을 나중에 받는 거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용이 있다. 내가 신용을 부여했다. 여신거래라고 부르는 거죠. 그럼 이렇게 됐을 때 여러분들 한번 재무제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볼까요? 물건을 보내고 대금을 나중에 6개월 있다 회수를 합니다. 그럼 이 과자를 만드는 회사는 물건을 팔아서 돈을 벌었죠. 맞나요? 그래서 손익계산서에 얼마만큼 돈을 벌겠어요? 매출, 수익이 얼마예요? 물건을 1억 원어치를 팔았으니까 여기에 수익이 1억 원 기록될 거예요. 만약에 다른 비용이, 이 매출원가 이런 걸 없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익이 얼마 늘어요? 수익이 1억 원 는 만큼 비용이 없으니 이익도 똑같이 1억 원 늘죠. 맞나요? 이때 이 이익을 그 회사가 배당을 주지 않는다면 어디 가서 쌓인다? 재무상태표에 어디? 자본의 이익염 가서 1억 원이 쌓인다.
결국 자본이 1억 원 늘어나게 돼요. 맞나요? 자, 자본이 1억 원 늘었어요. 이때 부채에는 변화가 없죠? 맞나요? 자, 근데 여러분들 질문. 이렇게 물건 1억 원어치를 팔면 손익계산서에 수익 1억 원이 기록이 되는데 물건을 발송할 때와 대금을 회수할 때가 달라졌잖아요. 이 물건의 판매자는 1번과 2번 중에 언제 매출을 기록할까요? 물건 팔아서 1억 원 번 건 알겠는데 언제 매출 1억 기록할까요? 1번일까요? 2번일까요? 물건 보낼 때, 대금 회수할 때? 자, 정답은 1번이에요. 1번. 다른 조건이 없다면 물건 보내는 시점에 매출 1억 원을 기록합니다. 이거 왜 그러냐? 얘는 우리가 뒤에서 이 수익의 인식 기준이라고 하는데 이런 거래 여러 형태마다 매출을 언제 인식하는 게 맞는지 이걸 이론적인 토대에 따라서 나온 결론이 있거든요. 이걸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걸 들으시면 이때 하는 게 맞겠네 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어쨌든 자, 물건 발송할 때 이렇게 매출 1억 기록해서 이익이 났고 자본도 1억 증가했어요. 이때 회사의 자산에요, 현금이 지금 들어왔나요? 안 들어왔죠. 왜죠? 뭐 6개월 있다 들어오기로 했으니까 물건 보낼 때는 안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현금이 아니라 뭔가 자산 항목에 1억 원이 증가해야만 돼요. 왜죠? 자본이 지금 1억 원 증가했잖아요. 수익으로 인해서. 부채의 변화가 없는데 자산의 합계가 부채 자본의 합계가 같으니까 자본만 1억 늘을 수는 없으니 자산도 1억 늘어야겠죠. 그때 현금은 들어오지 않았잖아요. 이때 증가하는 자산의 이름이 바로 매출채권이에요. 외상매출금이라고 하기도 하고 매출채권. 뭐냐? 내가 매출의 결과로요, 이제 그 물건을 사간 애한테 야, 너 1억 원 돈 갚아 라고 요구할 수 있는 채권자가 됐죠. 맞나요? 이제 그 물건을 사간 매입자는 나에게 1억을 갚아야 되는 채무자가 됐잖아요. 그죠? 그리고 난 채권자로서 야, 나는 매출의 결과로 채권이 생겼습니다 라고 하면서 매출채권이라는 계정 과목이 1억 원 생겨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매출채권이라고 하는 계정 과목은 B2B 거래가 빈번하고 그 물건을 팔고 대금 회수가 느린 회사일수록 이 매출채권의 금액이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을 거예요. 자, 정리를 하자면 이 매출채권이라고 하는 거는 왜 나온다? 매출채권은 물건을 판매하고 대금을 회수하기까지 시간이 좀 걸릴 때,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뭔가 그 시간이 뭐 즉시가 아니라 뭐 6개월, 3개월 이렇게 신용기간, 여신기간을 주는 경우에 여신기간을 주고요. 네, 오타가 오늘 되게 많죠? 여신기간을 줄 때 이때 그 결과로 매출채권이 생깁니다. 왜? 머릿속에 잘 그려보세요. 지금 아까 저는 손익계산서에 물건을 발송하면서 손익계산서에 매출은 기록됐지만, 그래서 이익은 나왔지만, 그리고 그 이익이 재무상태표에 자본에는 쌓였지만 자산에 현금은 안 들어왔잖아요. 그러니 자본 1억 원 증가된 만큼 나는 채권이 생겼다라고 하면서 자산의 매출채권을 기록한 거였어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머릿속에 좀 잘 기억해 주길 바래요. 그래서 이 매출채권이라고 하는 것은 여신거래가 빈번한 B2B 기업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래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이 매출채권은 이렇게 여신거래를 하는 대부분의 기업에서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요, 여러분들 실제로 그 재무상태표를 다트에 가서 찾아보시면요, 이 매출채권이 없는 회사는 거의 없어요. 없는 회사는 없고 거의 대부분이 생깁니다. 아니, B2C 판매만 하면 이거 안 나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니에요. 왜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예를 들면 편의점에 가서 과자를 사요. 과자를 사면 우리가 과자를 사오면서 현금을 바로 주는 거는 그런 경우는 잘 없죠. 자, 예를 들면 편의점이 저에게 물건 예를 들면 1,000원어치를 팔아요. 그럼 저는 그 대금을 바로 줘야 편의점은 물건을 판매하면서 손익계산서에 매출이 1,000원 이렇게 생기면서 이익이 1,000원 늘고 재무상태표에 자본이 1,000원 늘게 되잖아요. 그리고 제가 만약에 현금을 바로 1,000원 준다면 여기에 현금 1,000원 생기면서 딱 대차가 맞고 끝나게 되는데, 여러분들 요새 편의점 가면 결제수단이 뭐예요? 현금이에요? 아니죠. 카드죠. 카드라고 한다면
저는 현금을 바로 주지 않고 이 편의점의 입장에서도 자산에 현금이 바로 들어오지 않아요. 그래서 물건은 줬지만 현금이 안 들어오니 그때도 매출 채권이 생깁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B2B 거래에서도 이렇게 결제 수단이 카드가 등장한 이상 회사는 물건을 팔고 매출 채권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대부분의, 거의 대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의 대부분의 회사가 물건을 판매하면서 매출 채권이라는 항목 자산이 항상 먼저 생기는 거죠. 현금이 들어오기 전에. 이 매출 채권은 나중에 이제 실제로 회사가 그 대금을 받을 때 사라지면서 현금이 될 거예요. 현금. 이해되시나요? 정리하자면 아까 전에 그 매출 채권이 1억 원 발생한 회사가 있다고 할 때 그 6개월이 지나서 그 회사가 대금을 회수했다면 얘가 어떻게 바뀌냐? 자산에 현금이 1억 원으로 생기면서 매출 채권이 빵원으로 바뀌겠죠? 그죠? 이제 나는 그 돈을 받은 이상 더 이상 채권자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매출 채권이 빵이 되면서 현금이라고 생긴다. 그래서 이런 거래를 여신거래라고 합니다. 여신거래와 매출채권. 근데 여기에는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자, 여러분들 어떤 회사가 12월 31일 현재로 매출채권이요. 매출채권이 예를 들면 100억 있다라고 합시다. 100억 있어요. 그럼 이 얘기는 뭐예요? 회사가 물건을 팔고 대금을 나중에 받기로 약정하면서 채권이 생겼는데 그게 12월 31일 현재로 얼마다? 12월 31일 현재로 100억이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만약에 이 회사가 그 과자 만들어서 파는 회사라면 야, 저 회사는 보통 물건 팔 때 6개월 기간 주던데? 그럼 이 100억도 6개월 안에 현금으로 들어오겠지 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겠죠. 맞나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럴까요? 이 회사가 이 그 매수채권 100억을 무리 없이 다 현금으로 회수할 수 있을 거냐 라고 한다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아닌 경우도 많습니다. 무슨 얘기냐? 저는 이거를 뭐라고 표현하면요, 채권은 항상 부실하다라고 표현하는데 나는 100억을 받을 권리가 있어요. 그래서 도매상 A, B, C, D 다 합쳐서 100억 받을 권리가 있지만 그건 걔네가 나한테 돈을 갚아야만 자산의 성질을 가져요. 그러니까 100억이 쟤네가 갚아서 나한테 현금으로 들어와야만 걔는 자산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얘네 중에 한두 군데 망하면 그 돈 안 들어올 거 아니에요. 맞나요? 그래서 이 100억이라고 써져 있지만 실제로 내가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냐에 따라서 자산성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회계에서는 여기 그 32페이지에 보시면 32페이지에 이제 매출채권이 나오고 이 매출채권의 밑에 대손충당금이라고 나오는데요. 뭐라고 하냐? 회계에서는 회사로 하여금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너네 100억 원만큼 받을 돈이 있다고? 네. 야, 그거 실제로 돈 받아야 가치가 있는 거니까 지금 현재 12월 30일 현재로 얼마만큼 회수할 수 있을지 한번 너네가 따져봐, 추정해봐 라고 해요. 그래서 회사는 막 채무자한테 연락도 해보고 다 회수할 수 있는지 한번 따져보다가 이 중에서 한 10억 원 정도는 못 받을 것 같다라고 판단을 했다고 합시다. 그럼 여러분들 이거 회계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요, 야, 너네가 받을 권리가 100억 있어도 10억 못 받을 것 같으면 결국 자산성이 있는 금액은 90억 아니야? 라고 하면서 10억을 까고 90억만 외부에 공시하도록 해요. 그래서 그 매출채권 밑에 못 받을 걸로 예상되는 금액을 추정한 금액,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 대손충당금. 혹은 그 손실충당금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손실충당금. 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채권의 금액이 못 받을 걸로 예상되는 금액만큼 줄어서 외부에 공시가 되게 돼요.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회사 입장에서는 요거 이거 좋을까요, 싫을까요? 좋을까요, 싫을까요? 이거를 생각하기 전에 이 대손충당금으로 인해서 지금 자산이 얼마 줄어요? 10억 줄었죠? 그러면 보세요. 자산의 합계가 부채 자본의 합계가 같으니 자산이 10억 줄었다면 부채 자본의 합계도 10억 줄어야겠죠? 그죠? 이때 부채에서 10억 줄일까요? 자본에서 10억 줄일까요? 여러분들, 이 부채와 자본은 각각 채권자와 주주가 투자한 금액이라고 했죠? 그 투자금을 줄인다는 얘기는
나중에 회사가 망할 때 그만큼 돈 안 주겠다는 의미잖아요. 당연히 줄이면 싫어하겠죠? 그러면 채권자 거 줄일까요? 주주 거 줄일까요? 이거 다 싫어할 건 많은데 누구 탓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건? 누구 탓이에요, 이거? 경영자 탓이긴 한데 경영자 누가 뽑았어요? 이거 뒤에서 상법 얘기하면 다시 한번 설명드릴 텐데 경영자는 주주가 뽑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건 주주의 사업활동에서의 경영자를 잘못 뽑은 탓이다라고 볼 수 있어서 요 자산이 줄어든 10억 원만큼요, 그해 손익계산서에 10억 원만큼 비용 처리를 하게 돼요. 이때 비용이 뭘까요? 대손상각비입니다. 대손상각비. 대손상각비가 10억 원 기록되면서 이익이 늘겠어요? 줄겠어요? 이익이 10억 원 줄겠죠? 결국 이익잉여금이 10억 원 줄게 돼요. 결국 자본이 10억 원 줄어들게 돼요. 결국 자산을 가지고 있는 매출채권 중에 못 받을 걸로 예상한 금액만큼 자산을 줄이잖아요. 대손충당금의 이름으로. 그럼 그만큼 그해 손익계산서에 10억 원만큼 비용 처리가 되면서 이익이 줄고 결국 자본이 줄어들게 돼요. 요 이해되시나요? 자본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러한 회계처리가 바로 대손충당금의 회계처리예요. 결국 대손충당금만큼 손익계산서에 대손상각비라고 하는 이름으로 비용 처리가 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주주가 싫어하겠죠. 그러니 경영자는 주주의 눈치를 보면서 가급적이면 우량한 회사랑 거래하고 싶겠죠. 걔네가 망하면 나는 충당금 기록해야 되니까 그게 싫어서 가급적이면 우량한 회사랑 거래를 하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대기업이요, 실제로 이제 거래선을 창설을 할 때 걔네의 재무제표 이런 걸 받아다가 걔네가 우리 돈 떼먹지 않고 잘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런 여신 분석, 신용 분석을 합니다. 이거 안정성 분석이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이런 분석을 해요. 그래서 실제로 그런 강의도 되게 많이 가요. 기업마다 그런 그 거래처의 재무 분석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런 재무제표를 가지고 한번 분석을 해보는 거죠. 우리 반나절 회계기초 끝부분에서도요, 우리가 배운 재무제표의 지식을 가지고 한번 재무분석 이런 걸 해볼 거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때 한번 우리가 배운 지식을 가지고 한번 활용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굉장히 중요한 자산 항목인 매출채권과 그 매출채권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인 대손충당금, 손실충당금에 대해서 배워봤어요. 이거는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